슬롯의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맨유에게 1대2로 패하며 공식 경기 4연패에 빠졌습니다. 맨유 역시 경기력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리버풀은 전반적으로 모든 톱니바퀴가 어긋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팀 모두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리버풀 시점에서 경기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맨유를 상대한 슬롯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문제를 드러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우리는 리버풀 수비 라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다이크와 맥알리스터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동선이 겹치면서 루즈볼이 맨유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공이 아마드에게 전달되면서 첫 번째 득점 장면이 시작되었죠. 이 상황에서 문제는 반다이크와 코나테의 수비 기율 차이입니다. 빠르게 모르는 상황에서 박스 근처에 도달했을 때 대처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맞추지 않고 뛰어드는 공격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박스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자 라인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말이죠. 코나테는 전자를 선택해 공격수를 추적했고 반다이크는 후자를 택해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선수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은베모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죠. 물론 슬롯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 방법을 심어줬는지 더 많은 표본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장면이 수비 라인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며 실점으로 이어진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나테가 수비 라인을 우선적으로 맞춰야 했는지 반다이크가 미리 스프린트로 은베모를 견제해야 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유는 초반 득점으로 인해 조금 더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은베모와 마운트가 내려앉으며 5-4-1에 가까운 블록을 형성하는 빈도가 높아졌죠. 이에 따라 슬롯은 반드시 이 구조를 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리버풀은 기존과는 미묘하게 다른 빌드업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흐라벤을 유일한 6번 자리에 남겨두고 맥알리스터와 소보슬라이를 모두 상대 미드필드 사이, 즉 포켓 지역에 위치시킵니다. 동시에 이삭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케레케즈와 브래들리는 각각 은베모와 마운트를 묶어두는 역할을 맡았죠. 이후 리버풀은 흐라벤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3명의 움직임에 따라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전진할 경우 5대5 구조를 형성하여 공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내려오며 4대2의 우위를 만들 수 있죠. 다만 이번 경기는 주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리버풀은 맨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략하려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도는 맨유 뒷공간을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맨유는 수비 국면에서 블록을 세우는 것과 전방 압박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애매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죠. 즉 수비 라인이 비교적 높게 위치해 있으면서도 전방 압박은 이뤄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수비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교적 편하게 뒷공간으로 패스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맥알리스터는 덜리에티의 뒷공간을 노리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터치가 20위에 달한 점만 봐도 그는 빌드업이 아닌 침투 위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리버풀은 이 계획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전방 5명의 교체 움직임 부족과 성급한 패스가 반복됐죠. 또한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지점이 비교적 후방의 위치에 맨유 수비진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리버풀은 풀백의 언더래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브래들리와 케르케즈가 하프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그러나 리버풀은 이 움직임을 직접적인 공격 전개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 움직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효과를 노리려 했습니다. 즉 언더래핑으로 상대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윙포워드에게 측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동시에 리버풀의 후방 자원들도 전환 패스를 시도해 윙어들의 돌파 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포와 살라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 모두 풀백과의 지속적인 매치업에서 측면 균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공격 시퀀스를 창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죠. 드리블로 상대를 무너뜨려 슈팅으로 이어가기보다는 대부분 크로스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계속 연출됩니다. 이는 수비 라인을 직접적으로 흔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학포의 2차례 골대를 강타한 장면 역시 돌파가 아닌 패스를 받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면입니다. 살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측면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터치 실수로 인해 공을 빼앗기거나 무딘 크로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양 측면 공격은 수비 라인을 흔들기엔 지나치게 단조로웠습니다. 반면 교체 투입된 에키티케는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드리블을 통해 안쪽으로 과감하게 꺾어 들어가며 직접적으로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을 여러 만들어냈죠. 하지만 맨유 역시 수비 국면에서 기존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공격진과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흐라벤에게 넓은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비 블록을 구축하더라도 포켓 공간으로 공이 투입되는 모습도 보였죠. 또한 학포의 결정적인 슈팅도 순간적으로 포켓 공간이 열리면서 발생했던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맨유 수비진이 리버풀의 공격 방향을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흐라벤이 유일한 피벗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향하는 패스 경로만 차단하면 됩니다. 리버풀의 중앙 빌드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이에 흐라벤은 좌우로 움직이며 공을 받을 수 있는 각도를 스스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이미 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흐라벤만 막으면 리버풀의 중심축이 끊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흐라벤이 측면으로 이동했을 때 그가 비워둔 중앙 공간을 어느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보슬라이나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내려와 공간을 활용했다면 볼 순환이 훨씬 매끄럽게 이어졌을 겁니다. 이는 맨유 입장에서도 수비하기 훨씬 까다로워졌겠죠. 제가 이전에 4-4의 수비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격은 중앙을 거쳐 뻗어나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골대와의 거리가 가깝고 선택지가 다양하며 무엇보다 수비 입장에서는 공격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그 반대였습니다. 케르케지는 중앙의 핵심 빌드업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이 부분은 뉴캐슬전 영상에서도 이미 잠깐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반다이크를 거쳐 코나테로 전환되는 안전한 루트가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 맨유 수비 블록을 보면 매우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리버풀은 중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측면을 이용했기 때문에 맨유 수비 블록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위치를 점유하기 쉬웠죠. 즉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도 발생하지 않았고 블록 자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리버풀은 좁은 공간을 억지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라의 패스와 이삭의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쉽게 공을 잃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흐라벤은 주로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공을 받으며 상대 압박을 벗겨내려 했습니다. 그는 직접 볼을 쥐고 압박을 탈출하거나 특유의 턴 동작으로 마크맨을 따돌린 뒤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도 보여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대 포워드를 자신에게 끌어당김으로써 센터백에게 빌드업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수행했죠.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흐라벤은 마운트와 은베모 사이의 공간에서 공을 받아냅니다. 의도적으로 공을 끌면서 마운트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움직임을 통해 쿠냐와 마운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코나테가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죠. 쿠냐는 이미 브래들리를 견제하느라 포지션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코나테에게 적극적으로 붙을 수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코나테는 침투한 이삭에게 공간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맨유의 애매한 수비 높이가 이 장면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죠. 이 모든 것은 허라벤이 중앙 빌드업의 핵심 축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점유율에서 앞섰음에도 경기를 제대로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패턴이 반복적으로 막히며 찬스가 찾아와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맨유는 전환 패스를 통해 1대1 상황을 만들어내 브루노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공을 빼앗긴 직후의 압박 강도도 낮아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죠. 이런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안필드의 리버풀다운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결국 축구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대를 앞서더라도 그 우위를 결정력과 통제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스포츠입니다. 리버풀은 그 대가를 치렀고 결국 82분에 맥과이어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패배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리버풀이 점유율과 주도권을 쥐고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경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슬롯의 의도는 드러났지만 전술적 실행력과 세밀함에서 부족했습니다. 수비라인의 불안정함과 빌드업의 단조로움,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 부재가 겹치며 리버풀은 스스로 경기를 풀어갈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슬롯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효율적인 조정을 가할지, 혹은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어 다시 출발할지를 말입니다. 리버풀이 다시 경기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